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새로운 시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오늘 새벽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공식 다자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한 한미일 3국의 전방위적 협력은 이제 국제 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들은 물론이고 외교, 국방, 산업부 수장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는 제도적 틀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정상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합의 내용 먼저 송찬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으로 나란히 웃으며 들어온 한미일 3국 정상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This is a new era in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その歴史にこうして新たな1ページを刻むことを大変光栄に思っています。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비롯해 원칙 협의에 관한 공약 3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별도로 만난 3국 정상은 앞으로 매년 만나게 됩니다. 기존의 외교, 국방,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재무장관 회의도 출범합니다. 모두 6개 레벨이 매년 1회 정례적으로 만나는 셈입니다. To meet together on the leader level annually and to have all our relative cabinet member people meet on a regular basis from this point on. Not just this year, not next year, forever. That's the intention. 경제 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협의하기로 했고 3국 군사훈련도 단연간의 훈련 계획을 세워 매년 실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정례화에 합의한 3국 협의체가 깨진다면 그건 그 나라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상황으로 3국 관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앞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안보 분야 협력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어느 한 국가에 안보 위협이 생기면 3국이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고 맞서는 3자 협의 공약을 따로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준방위 조약으로 평가받으면서 이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은우 특파원. 형식도 내용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 공약을 3국이 별도로 체결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맺은 협의 공약은 불과 5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5문장의 무게가 매우 크다는 게 미국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한미, 미일 이렇게 따로 맺었던 이 방위조약의 의미를 처음으로 한미일로 확대했다는 건데요. 백악관 측은 사전 브리핑에서 의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도발이나 위협을 받으면 3국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조치를 조율하는 내용인데요. 경우에 따라선 공동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Bringing our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to unprecedented levels. That means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다만 준군사동맹이라는 평가에 부담을 느껴 공식 조약 대신 정치적 공약, 즉 약속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이 3국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훈련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이 외교 관계나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3국 간 방어 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이 당장 올해 안에 가동됩니다. 또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킹 같은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선 처음으로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이전까진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서 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콕 집어서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이어서 유준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에 중국이란 단어를 명시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때 중국이 언급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This summit was not about China. That was not the purpose of the meeting, but it did come. China obviously came up. Today, we've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and addressing economic coercion.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 대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3국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 제재도 시사했습니다. And they've joined so many other nations in holding Russia accountable for international sanctions. What would happen if an Asian country with 150,000 troops invaded another?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논의하는 3자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모두 7시간입니다. 함께한 시간도 길지만 편안한 옷차림에 자유로운 스킨십까지 기존 정상회의에선 보기 드문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해병대 헬기를 타고 미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합니다. 길게 늘어선 의장들 사이로 걸어나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스펜 별장으로 향합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두 정상.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m 거리에서부터 윤 대통령을 반깁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전 15분 동안 주변 산책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숙소기도 한 아스펜 별장 내부를 소개받은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후 이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걸어옵니다. 세 정상 모두 편안한 노타이 차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이 색깔도 다른 캐주얼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찬 자리에서도 나란히 앉은 한일 정상. 모두 노재킷, 노타이의 편안한 차림입니다. 이번 회담의 주최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거나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등에 손을 얹으며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발언할 땐 몸을 완전히 돌려 경청하기도 합니다. 일정 사이사이 한일 정상의 밀착도 포착됐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앞서가는 바이든 대통령 뒤로 따로 악수를 하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말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윤 대통령이 미 해병대 헬기를 타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납니다. 전 세계의 3국 정상의 특별한 우정을 과시한 7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벌써 7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악수를 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한일 두 정상.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일 두 정상이 만난 건 올해 들어 5번째이자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입니다. 20분간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무력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 간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日韓関係をさらに強化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韓関係に対する思いをしっかり理解していただけるよう努力を続けていきたいと。 한일 양국은 하반기 고위급 경제협의체 재개와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한일이 함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는 양국 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삼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류 후 일본의 계획대로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한미일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미일 협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한미일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지 특파원,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 성과를 특별히 강조했다면서요. 네, 일본 언론은 세 나라의 협력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고 중국 등 국제사회에 강한 결의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귀국길에 오르기 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저변이 넓어지고 안정적인 토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의 연례화에 이어 군사훈련의 정례화에 주목했는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한미, 미일 같은 동맹관계가 아닌 점을 지적하며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심도 있는 군사협력을 할 수 있을지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늦게 도쿄에 도착하는 기시다 총리는 내일 후쿠시마를 방문해 제1원전을 시찰하고 어민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시찰 직후인 다음 주 화요일 강요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漁業に対する影響を可能な限り抑制する観点などを総合的に踏まえ、国として判断すべき最終的な段階に至っ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받았지만 한일 회담에선 의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윤 대통령을 배려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오염수의 바다 방류 이후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상 특파원, 중국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일 정상들이 회담 직후 오찬을 하고 있을 때 온라인에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위해 보초를 선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목적지는 동아시아에서 피해야 할 큰 구덩이라며 한일 정상이 조만간 이 구덩이를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을 직접 겨냥한 3국의 안보 협력이 한반도를 압력소트로 만드는 것이라고 북한 편을 드는가 하면 한국을 콕 집어 가장 먼저 안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생각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황구시보는 막말과 강경한 발언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이번엔 발언 수위를 높여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다른 중국 현지 매체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취약하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한일 관계의 약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任何国家都不应以牺牲他国安全利益、损害地区和平稳定为代价，谋求自身安全。 중국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3국 모두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야권은 일본과 사실상 준군사 동맹을 맺은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정점을 찍은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 준군사 동맹을 맺어 우리가 얻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의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압박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 등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과 일본에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미국과 일본의 실익만 안겨다주는 줏대없는 외교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군사 안보, 경제,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외교안보 국제부 이다혜 기자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한미일 정상은 입을 모아서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큰 회의였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의 해외 정상이 초청된 게 8년 만입니다. 평소에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는 캠프 데이비드는 각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만 해외 정상을 초대합니다. 2차 대전 종식을 논의하거나 30년 만에 중동 평화협정을 맺었던 장소라고 하면 그 무게감을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일 새로운 시대를 강조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데 이만한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친해질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 만남이었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로 만났을 때 장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복장도 좀 다르고요. 표정도 왠지 좀 더 편안해 보이죠. 한미 정상이 서로 포옹을 하며 인사를 하고 또 일본 정상이 한국말로 우리 정상에게 인사를 하고 회담 자체도 사무실이나 회담장이 아닌 풀숲이 우거진 야외 테이블에서 진행된 모습들, 앞서 보신 영상과 좀 많이 다른 모습들입니다. 특히 부친상을 치른 뒤 곧바로 미국에 온 윤 대통령에게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둔 점은 우리 두 사람의 닮은 점이다, 이렇게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 그런데 친근한 건 친근한 거고 외교는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의 손익 계산서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I seem like I'm happy, it's because I am. This has been a great meeting. 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환영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사실상 한국, 일본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 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동안 북핵 대응 수준이던 한미일 공조가 미국의 관심이 큰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확대된 건데요. 한미일 협조가 안 됐던 그동안 가장 큰 이유는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일 정상과 나란히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요, 이 해묵은 과제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고 또 북한 미사일 도발 시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수학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얻은 게 많아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장소는 미국이었지만 이 판을 깔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언론들은 용기라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커진 겁니다. 한미일 3국 협력 범위가 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 의료, AI, 심지어 우주까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취약했던 부분에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얻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과 협력 범위를 넓힐수록 국내 정치 상황은 부담이 되겠죠. 곧 다가올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됐을 때 그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의 이 대립 구도가 커진 것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이 이 준방위 조약이라고 불리는 안보 협력이라던데, 이다혜 기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흔히 저희가 한미 동맹이라고 부르죠. 미국과 일본도 미일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상위 방위 조약을 맺어서 서로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번에 맺은 3국 공약도 한미일 3국이 안보 위기에 처하면 함께 대응한다는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상호 방위 조약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네, 동맹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은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이번엔 약속이다 보니 의무가 아닙니다. 이번 이 공약 문서에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사가 있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한일 동맹은 불가능하겠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건 경제 공급망 협력입니다.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3국 간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또는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처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3국이 함께 대응한다는 겁니다. 3국 간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서 금융 관련 협력도 하게 됩니다. 조영민 기자, 네. 결국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한미일 원칙, 정신 그리고 공약, 지속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도 우리도 불가역적,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 정권에 따라서 늘 들쭉날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의무 조항이 있는 조약도 아니기 때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이 이 정권에 따라 뒤집어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까지 끼어 있는 협의체라 한일 관계가 얼어붙는다고 쉽게 깨기는 예전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정상 내년에 또 만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말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신림동 산책로 인근에서 잔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입니다. 피해자 사망 불과 몇 시간 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간 피해자는 뻔뻔하게도 쾌유를 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던 피해자가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을 당한 지 이틀 만입니다. 피해자는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범죄 대상이 됐고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피해자 사망 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한 최 씨는 덤덤한 태도로 취재진에게 피해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씨는 범행 당시처럼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법원에 도착해서도 별다른 감정 없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둔기로 때린 것은 맞지만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경찰은 최 씨가 사망한 만큼 강간치사로 혐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객실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경찰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꽉 붙잡습니다. 경찰들이 동시에 남성을 끌어올리더니 곧바로 열차 밖으로 끌고 갑니다. 다른 시민은 휴지로 얼굴과 몸에 묻은 피를 닦아냅니다. 바닥에는 핏자국도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12시 4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남성은 처음 보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의 가방에는 열쇠고리와 연결된 금속 재질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시민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말 오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역사와 열차 안에 몰렸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 2분이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뒷모습만 봤는데 주치자인 줄만 알았었어요. 경찰분이 허리 뒤춤 잡고 막 일으키고 끌고 막 그랬어요. 몸이 그냥 쳐져 있었어.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형 덤프트럭과 화물차, 승용차까지 차량 5대가 연달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대형 덤프트럭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부산 신항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1시 10분쯤.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에 덤프트럭은 맞은편 차로에 있던 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차량 세대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차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알고 인명구조하고 부산 신항이라서 배우 그쪽으로 이제 컨테이너 트레일러하고 이렇게 화물차가 특히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덤프트럭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승용차와 트레일러 운전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이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신호위반 좌회전하다가 사고 난 겁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목 디스크는 아닐까 걱정도 되실 텐데 셀프 진단법부터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법까지 윤승옥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주로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이 눌려 통증이 생깁니다. 팔이 저리고 뒷목이 뻐근하다, 또 심한 경우 두통, 어깨라든가 어깨 관절 주위까지도 이렇게 통증뿐만이 아니고 자결감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심한 경우는 목 디스크가 중추신경인 척수를 누르는 것인데 단추 채우는 동작도 뜻대로 안 됩니다. 느려져요. 예, 굉장히 느려져요. 아, 그래요? 글씨도 잘 안 써지고요. 정교한 젓가락질이 안 돼요. 척수가 눌렸는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 압니다. 이 동작을 10초에 20번 못하면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굽은 등과 목부터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뒤통수에 깍지를 끼고 팔을 최대한 일자로 만들면 굽은 등과 목이 펴집니다. 엄지손가락을 뒤로 돌려 날개뼈를 모아도 등이 반듯해집니다. 얇은 밴드를 이용해 7개의 목뼈를 하나하나 젖혀주면 굽은 목이 정상적인 C자컵으로 복원됩니다.
걸음걸이도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 환자는 대부분 구부정하고 터벅터벅 걷습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으로 힘껏 밀면서 빠르게 걸으면 목뼈까지 교정됩니다. 밀 때 엉덩이 근육을 쓰죠. 그러면 허리의 신전 근육도 써요. 그렇게 되면 목의 신전도 결국은 같이 쓰게 돼요. 국민 질병이 된 목 디스크. 교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두세 달 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네, 오픈 인터뷰 오늘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박항서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인터뷰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팬분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인터뷰 어떠십니까? 처음 보는 장면인데 설레기도 하지만 또 바깥에서 보고 계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베트남 축구 5년간 함께 동행하시고 감독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박항서 인터내셔널 축구 아카데미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지금 주로 생활하면서 뭐 조금 베트남 축구 침입한 애들의 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에서 이 박항서 감독님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부임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2017년도에 부임을 했고 18년도에 U23세 대회를 준우승을 이루면서 이렇게 왔는데 5년 4개월이라는 재직 기간을 재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 100경기 가까이 되는 이 진짜 수많은 경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경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남지만 첫 18년도에 U23세 대회가 첫 결과물을 냈던 대회고 굉장히 추위와 눈보라가 짙던 대회였기 때문에 그 대회가 저한테는 조금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베트남 자체가 외국인 감독들에게는 굉장히 무덤과도 같은 곳이다.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외국인 감독들에게 힘들었을까요? 베트남 외국인 감독 평균 수명이 8개월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이영진 코치라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됐는데, 야, 우리 1년만 버티고 오자. 그래,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고 그냥 열심히 했다는 것만 보여줘도 우리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5년 4개월 동안 재직할 줄은 몰랐습니다. 잘 맞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그 문화랑. 베트남 문화와 관습은 내가 최대한 존중해준다. 대신에 훈련장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내가 교정, 수정시킬 것은 시킬 것이 따라와 주라고 제가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선수 스텝, 또 코칭 스텝이 자기 본인의 임무를 다 해줬기 때문에 결과물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독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선수의 발 마사지를 직접 해주시는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처럼 모든 그 팀의 시스템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근데 거기는 재정적인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그 치료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야, 비켜, 내가 해줄게. 해갖고 이제 그냥 했던 건데 나 찍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광고 많이 찍으셨죠? 베트남에서. 예, 좀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어떤 광고까지 찍어보셨어요? 야, 나 이런 광고까지 찍어봤다. 저는 주로 한국 기업들이 많았고요. 한국 기업 베트남에 있는데 우유도 찍어봤고 베트남 쇼핑몰 정확하게 좀 6군데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 훈장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2년 만에 제가 3개를 받았습니다. 훈장. 2년 만에 3개요? 네네. 2급을 받았습니다. 1급은 받지 못했고, 근데 2급도 외국인이
제가 최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워낙 5년 동안 진짜 국민 영웅으로 불리셨기 때문에 베트남 항공에서 지금 평생 무료 항공권을 드린 거죠. 네,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베트남만 오고 가는 건데. 평생. 이코노미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비즈니스입니다. 네. K리그 2에서 응우옌 반또한 선수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18년 23세부터 쭉 지금 현재 내가 간둘 때까지 5년 동안 같이 23세 대표팀을 같이 있는 선수고 공격수입니다. Thì thật sự huấn luyện viên Park ở Việt Nam ấy thì gọi bọn tôi thường hay trêu thầy là superstar. Thì thầy đối với thầy sức ảnh hưởng của thầy ở Việt Nam rất là lớn. Huấn luyện viên Park Hang-seo là một huấn luyện viên rất là tình cảm. Khi ở cuộc sống ngoài đời thì tôi cảm thấy thầy như một người cha của mình. Thì khi thấy thầy ở ngoài thúc đẩy, đó là cái động lực để bọn tôi cố gắng để thi đấu tốt hơn. 인도네시아 빅클럽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봉에 감독님을 모셔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제안을 거절하셨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하게 되면 마지막 기회일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좀 고민하고 잘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맡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국 국가대표.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뜻도 없고요. 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채널A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단독으로 혹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좀 국가대표 감독직 맡아달라 이런 제의가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하고 지금 아마 지금도 약간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남아 국가인가요? 2002년 월드컵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한테 그때 당시에 좀 감독으로서 이런 면모를 좀 배웠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히딩크 감독님을 모시고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 행동 이런 게 쭉 2년 동안 이런 걸 컴퓨터에 메모해 놓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도 그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은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참고를 하긴 하고 저한테는 큰 지도자로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죠. 히딩크 감독님 요즘 연락하십니까? 요즘에 어떻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요. 근데 감독님이 중국 23세를 맡고 있을 때인데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감독님하고 같은 레벨의 자리에 앉을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겼지만 세레모니도 하지도 않았고 제 때문은 아닌데 우리 때문은 아닌데 중국 대표팀을 사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에 오실 때 통화만 했습니다. 베트남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빈 방문했었잖아요. 같이 만나셨는데 헤드 테이블에서 만나셔가지고 어떤 얘기 좀 나누셨어요? 저는 여사님 옆에 앉아서 대통령을 말씀 못하고 여사님하고 약간 황담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여쭤보길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께서는 다 축구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여사님이 축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강인 선수도 알 정도니까. 네. 지금 어머님께서 굉장히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101세입니다. 101세시죠. 어떻게 자랑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요양병원에 계신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베트남 부임할 때는 기억이 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지금은 전혀 저를 잘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고 있어서 안타깝죠. 인생 최종 꿈은 뭡니까? 지도자 생활 35년째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아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앞만 보지 말고 주위도 좀 보면서 살아볼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폭염특보 속 열대야입니다. 서울 등 도심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이어집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요란한 소나기가 곳곳에 지납니다. 비의 총량이 많게는 80mm 이상, 시간당 최고 60mm의 집중호우 형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중부를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보 위협에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약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겁니다. 북핵 위협에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로선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결속이 강화될수록 북중러의 밀착도 더 심화될 겁니다. 두 거대 세력의 큰 파도 위에서 우리는 한미일 공조라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난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부터 새 단계로 진입한 이 한미일 안보의 굳건한 공조일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보의 새 시대 개막.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